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그 폭풍처럼 시험 기간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왠지 네, 왠지 그 굉장히 미래 시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 정말 그 저 열심히 그 시험 보는 학생들 보면서 보셨나요? 진짜 보셨나요? 1학기 때 봤습니다. 1학기 때. 네. 미리 녹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 해보겠습니다. 물리학 41차시고요.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대단원 들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대단원은 전체가 파동에 대한 단원이에요.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세상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이 오늘 단원이 정말 하지만 중요한데 앞으로 배우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될 것들이기도 해요. 저절로 안다고요? 저절로 알게 되죠. 너무 계속 등장하니까. 계속 등장하니까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어려워요. 이게 뭔 말하는 거지? 뭐더라? 자세히 모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좀 정확하게 알면 앞으로가 쉽습니다. 근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파동이랑 뭐냐? 파동이 뭡니까? 파동이 뭐냐? 파동이 뭡니까? 에너지? 에너지. 맞나? 에너지의 측면이 있죠. 네. 파동. 그러니까 이게 잘 대답하기 어려워요. 물기.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대답 못하겠어요. 대답하기가. 물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파동 만약 이제 외우고 있지 않는다면 곰곰이 생각하고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것. 이 진동이니까 진동의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입자가 직접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진동하면서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퍼져 나가는 것. 뭐가 퍼져 나가냐? 입자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면 뭐가 퍼져 나가냐면 진동이. 그 진동하는 에너지가 퍼져 나가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 없이 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위치가 이제 변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걸 이제 이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뭔가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뭔가를 이제 직접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면 파동의 형태로 보낼 수 있다. 에너지를. 예를 들면 빛을 받는 것도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는 거고 뭐 지진파 이런 에너지도 이런 파동의 형태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이렇게 소리를 만들고 있어요. 공기 입자가 선풍기처럼 날아와서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고막에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겁니다. 진동만 하는데 그 진동이 옆에 있는 공기한테 계속 전달이 되니까 여기서 고막이 흔들흔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때 이 파원이라는 것은 근본 원. 네. 근원. 파동의 원인이 되는 곳. 파원이 뭐냐? 스피커다. 스피커가 파원이다. 매질이 뭐냐? 중매하는 물질입니다. 중매 물질입니다. 네, 중매 물질입니다. 네.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야 누가 전달해 줬어? 뭐 공기가 자기가 직접 온 건 아니고 이게 중개를 했어. 에너지만 전달해 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중매하는 사람이 직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결혼을 이제 그렇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파동이 그거 안 들어갔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 오늘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려고 사실 그 스프링 가져왔는데 스프링. 맞으세요, 잠깐 끊고.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뮬레이션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파동이라는 게 움직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직접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네, 소리가 그렇죠. 막 가는 게.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 건가, 공기가 직접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공기 입자를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급세입니다. 소리급세가 옆으로 이렇게 막 진동을 할 텐데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요렇게 공기 입자들이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전달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진동수를 더 크게 하면은 빨리 진동하고. 진동수라는 게 초당 몇 번 진동하냐예요. 천천히 진동. 요것만 보면
어디에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옆부분 아니면 윗부분? 옆부분일 것 옆부분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옆부분일 것 같죠? 네. 주로 진동하는 부분이 옆부분에 있죠. 네. 윗부분은 오히려 진동해서 좀 네. 직접적이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소리가 뭐 들리긴 들려도 크게는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옆부분이 오히려 더 잘 들리겠죠. 공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F11. 이걸로 이제 진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진동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당겼을 때 옆으로 어떻게 진동하는지 보세요. 옆부분으로 어떻게 진동이 전달되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동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네. 또 하나 방법은 좌우로. 좌우로 흔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 있는 입자들 보면 딱 어느 한 가지라고 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운동이지만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 전달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위아래로 진동하는 방법,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물론 복합적일 수도 있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진행 방향으로, 만약 옆으로 전달시키겠다 하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전달시키는 방법을, 이런 파를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네. 종자는 세로 종자예요. 음. 세로 종자, 왜 세로지? 이게 이제 축 방향이랑 같은 방향을 이제 종자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축 방향이랑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을 하면 종파입니다. 이렇게 전달이 되면, 또 전달하고자 하는 이 좌우 방향이랑 수직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파동을 떠올리죠. 네. 물결 모양으로, 네. 파도처럼. 파도 모양으로 줄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저희가. 네. 네. 이거를 이제 가로 횡자를 써서 횡파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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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앞으로, 네. 저기 앞으로. 조교 앞으로. 네. 네. 저 네. 횡파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줄을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네. 요렇게. 네, 요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동이죠. 네. 횡파입니다. 오, 재밌네요. 이 횡파에 해당하는 거는 뭐 S파, 지진파에서 S파, 지진파에서. 지금 땅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줄로 만드는 탄성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빛, 전자기파, 이게 횡파입니다. 물론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는 특이한 파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어디로 진동하느냐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진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좌우가 아니라 전달되는 방향으로 진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종파죠. 슉. 오. 조금 더 할게요. 잠시만.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하나, 둘, 셋. 오, 이런 거. 뭔가 그 지렁이 움직이듯이 더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고 하는 것, 그런 점들이 막 움직이죠. 밀하고 네. 소하다고 하는데, 밀한 점들이 샥 움직입니다. 소한 점들이 막 움직이고요. 네, 오, 왔다 갔다 하죠. 오, 이런 거. 오. 이게 종파입니다. 잘하시네요. 네, 오버워치, 좀 가지고 놀고. 네, 오버워치, 많이 좀 가지고 놀았습니다. 오버워치 딜러 같은 그런 딜러다운 아주 네, 감사합니다. 에이밍이 좋습니다. 네. 이런 거. 나는 안 된다. 이런 게 종파인데, 종파는 소리, 이 공기가 압축됐다가 팽창했다가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방금 이 스프링처럼. 그다음에 지진파에서 피파, 땅이 밀쳐진 거예요. 밀쳐져서 압축됐다가 팽창하면서 옆에 있는 애들 밀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과학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됐습니다. 아, 재밌는데 이거. 네. 오랜만이니까. 지구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피파는 외핵, 내핵 다 전달돼요. 액체도 네,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고체인 외핵, 액체인 내핵 다 통과돼요. 이제 외핵 내가 이제 이거 뭡니까? 멘틀. 멘틀. 그다음에 액체인 외핵 다 전달되죠. S파는 고체인 멘틀은 통과하는데 액체인 외핵에서 잘 전달이 안 돼.
왜 그런지를 지금 그 에스파 피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액체 상태면 액체를 밀면 이게 압축이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액체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겠죠. 미끌미끌. 서로 이게 네. 미끄러지. 고체가 아니라서 고체는 서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달이 전달이 이렇게 되는데. 하면 얘도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액체는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가 따라 안 가는 거야. 네, 이게 마찰해 주는 거니까 어. 물을 어루만져 준다고 해서 물 바닥으로 파동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 이렇게 에스파는 가다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어루만져 줄 뿐이니까. 피파는 밀어버리니까 전달될 수 있죠. 고체는 네. 이렇게 따라가는데 네, 얘가 이렇게 하면 얘도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죠. 액체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 얘도 안 따라가. 이 소리가 종파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물 속에서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죠. 공기에서도 들리죠. 고체에서도 들리죠. 피파는 다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는 피파인 겁니다. 이거 하나 그냥 서비스로 보여드릴게요. 이 서비스입니다. 네, 수업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종파도 아니고 횡파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종파이면서 횡파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물결파가 물결파. 예, 대표적입니다. 얘들은 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 앞뒤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니에요. 점 입자 하나를 체이스 추적해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진동하는데 위아래도 되고 횡파도 되고 종파도 되는 파죠. 네,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깊이 들어가면 점점 물결이 안 느껴지고 파도가 네. 물 표면에도 파도가 세구나.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림에서 아까 진폭이 좀 달라졌죠. 예. 그게 좀 밀한 게 달라져서 이게 아. 밀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더 적은 진동으로도 진폭이 더 적어도 같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진폭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분 지났어요? 지금 네. 8분 지났어요. 얼마 안 됐구나. 괜찮네요. 근데 한번 끊었다가 그렇구나. 거의 다 돼갑니다. 다 돼갑니다. 이거 횡파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종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네네. 밀한 곳, 소한 곳, 밀한 곳, 소한 곳, 밀한 곳, 소한 곳 전달되는 거예요. 횡파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파동입니다. 네. 물결파가 적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참 놀랍네요. 물결파는 종합적인 거. 서비스가 좀 좋네요. 잘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용어랑 개념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횡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쉬워요. 이런 종파는 어디가 정확하게 제일 뭐 꼭대기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잖아요. 네. 설명하기 힘들어서 보통 종파라 하더라도 소리라 하더라도 횡파로 번역해서 보통은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도 이제 컴퓨터로 녹음하면 막 파동을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횡파로 그려주잖아요. 그게 종파로 그려주면 잘 못 알아보니까 횡파로 보통 번역해 줍니다. 횡파를 일단 보면은 제일 이제 진동을 하고 있죠. 이게 사진 같은 거예요. 위치에 따른 상태를 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위상이라고도 합니다. 위치에 따른 상태가 이 파동의 상태가 이런 사진을 딱 찍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진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이 순우리말이에요. 꼭대기라는 뜻이죠. 마루. 골. 움푹 파인 곳. 가장 낮은 곳. 골짜기. 네, 골짜기. 골. 엉덩이 골. 네. 엉덩이 골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썸네일로 써주세요. 엉덩이 장쌤이 엉덩이 골이라는 거. 진폭은 진동하는 폭은 마루랑 골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중앙에서 얼마만큼 갖는가 이게 진폭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높은 것 사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이라고 하면 뭐 많은 뭐 파장을 낳았다 뭐 이런 식으로 파동에 대신한다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물리적인 용어로는 이건 길이 단위예요. 파장이 얼마나 기냐. 장자 길장자. 길장자죠. 길이 장자죠. 장. 요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그러니까 파동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 한 번의 주기가 흘렀을 때 상태. 그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랑 여기 사이도 파장이고요. 골이랑 골 사이도 파장이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렇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라서 어느 한 점을 딱 정해가지고 이 점이 시간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갔다가
원래 자리로 이걸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 그래프가 나오죠. 시간 그래프랑 방금 나왔던 그 위치에 따른 상태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위에 건 사진이고 밑에 건 시간에 따라 한 점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한 점이 올라갔다가 원래 자리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원래 자리로 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 시간적인 그 길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주기라고 합니다. 이건 초 단위겠죠. 네. 몇 초 걸려?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꼭대기를 뭐 기준으로 할 필요 없고 얼마만큼 내려갔느냐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원래 자리로 내려온 걸 기준으로 하면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네. 그죠? 요 길이가 주기가 돼야 되니까요. 이걸 이제 시간 단위 주기 t라고 합니다. 라지 t. 진동수는 뭐냐면 많이들 들어봐서 사실 익숙할 거예요. 진동수는 얼마나 빨리 진동하냐 뭐 그런 거겠죠. 이걸 물리적으로는 1초당 몇 번 진동하느냐. 초당 2번 진동하면 진동수가 2인 거죠. 근데 1초당 2번 반 진동하면 그러니까 2초당 5번 진동하면 얘는 진동수가 2.5? 2.5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이건 소문자 F로 표기합니다. 프리퀀시. 이게 헤르츠 막그 그렇죠. 이게 단위가 헤르츠. 헤르츠입니다. HZ로 표기를 합니다. 헤르츠의 이름을 따왔겠죠. 네. 전자기파를 사람 발견한. 이름. 네, 전자기파 발견한 사람. 그렇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당 2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예요? 0.5초. 그렇죠. 네. 초당 65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요. 그거 시키지 마. 그러면 한 번 진동하면 몇 초 걸리는 거예요? 65분의 1초. 그렇죠. 이게 역수관계입니다. 아. 역수관계예요. 아. t는 진동수분의 이런 라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나누기 하려다가. 네, 나누지 못하게 하려고 예. 해버리셨으면 제가 깜짝 놀랐겠죠. 여기 안 계셨겠죠. 네, 이런 역수관계가 있다. 보통 뭐 자기 편한 걸로 보통 쓰면 됩니다. 그냥 주기가 편하다 하면 주기를 가지고 뭐 진동수가 나오더라도 주기분의 진동수분의 1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할 뻔했네. 어제 급족 같은 내 새끼에 나온 아이가 네. 네 자릿수 곱셈을 0.5초 5초 만에 5초 이내에 계산해낸다. 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예, 문제가 네. 있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겁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상 최대 글씨 크기를 써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물리에서 F는 MA 이제 물리학 물리학 전체에서 아니요 2학년이 되는 물리학 전체에서 네. F는 MA 다음으로 중요한 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W는 FS라고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식이 뭐냐고 한다면 네. 다음으로 중요한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네.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 근데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외우기 어려운데 사실 누구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 공식을 꺼내보겠습니다. 시간분의 거리 아니에요? 그거 맞죠? 시간 시간분의 거리. 잘하시네. 맞아요. 생각이라고 하니까. 네네. 아유, 그러네. 너무 잘하시네. 네. 요 시간분의 거리 생각 안 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력이라는 건 초당 얼마만큼 가느냐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애가 있어요. 초당 3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 네. 따다당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번 진동할 때마다 2m씩 간대. 파장 파장 길이. 파장 길이. 한 번 아까 진- 길이가 나왔잖아. 그죠. 파장이네. 한 번 진동할 때 시간이 아니요. 초당 3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요. 초당 3번. 예. 3번. 근데 걔가 한 번 진동할 때마다 2m씩 간대. 파장 길이가 2m인 거죠. 그럼 얘는 초당 몇 미터 가는 거예요? 초당 4m? 초당 3번 진동하는 애가 있어요. 네. 초당 근데 얘가 한 번 진동할 때마다 2m씩 가. 그럼 초당 몇 미터 가는 거예요? 1초에 3번 6m. 그죠. 2m를 3번 가니까. 그렇죠. 방금 머릿속으로 저절로 진동수랑 이국 파장이랑 관계상. 곱하신 겁니다. 네네네. 그죠? 초당 3번 진동하는 애가 한 번 진동할 때마다 2m씩 간대. 그럼 초당 6m 가는 거지. 네. 초당 가는 거리가 바로 속력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시간분의 거리를 쓰죠. 시간은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좀 더 편하겠죠.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은 주기만큼 걸리고 네. 한 번 진동만 하는 동안 가는 거리는 람다만큼 이제 거리 파장. 이거 얘기 안 했구나. 이게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 사람이 있냐 파장. 아니군요. 네, 네. 들립자. 들립자. 들립자를 써서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자를 써요. 서양식으로 람다라고 읽어주면 아, 되겠습니다. 네네. 네, 람다입니다. 람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아 T분의 1이 F니까. 그렇죠. 음. 여기 역수도 나오죠. 저는 요거 써요. 그래 T분의 1 F니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저는 네네네.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왜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저희 이거는 왼쪽에 많이 그냥 그 문장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거 오해할 수 있구나. 마이너스 없습니다.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속력이니까 어, 무조건 나는 플러스. 속력인데 뭔가 왜 좀 굳이- 방향이 바뀌었나? 예리하십니다. 굳이 속력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죠. 아,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식을 늘 까먹어요. F V 곱하기 뭐 이거 아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초당 세 번 진동할 때 2m씩 간다면 2개 곱해서 6이다. 이렇게 늘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 물리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그쵸. 만들어 쓰면 돼요. 음. 간단한 건. 근데 복잡한 게 많구나. 그렇죠. 오늘 과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뭐랑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같이 보이는 거 아유, 아닌가요? 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열심히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른 시험 위해서 2차 시험 위해서 또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도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요. 와. 마지막 단원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또 재밌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오늘 테넷이라는 이제 영화 포스터 좀 가져와봤거든요. 보셨나요 이거? 못 봤죠. 못 봤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네. 보고 싶은데 영화관에 갈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1단계로 좀 풀렸으니까 가볼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오늘 수업이랑 뭔가 걸려 있습니까? 테넷의 그 그냥 안에 보면은 시간 이제 인버전이라는 게 있죠. 되돌린다라는 거. 시간을 되돌리는. 근데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되돌리는 그런 학생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제가 알기로는.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거나 시간을 직접 손 건드리는 게 소독제로 아니라 손을 씻어주세요. 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자 하나하나들을 다시 원래대로 배치한다는 느낌이죠. 약간 돌아오게. 돌아오게. 예. 그 어느 일정한 부분만. 그러면 우주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주변 다 어, 그대로 있고 어, 그 일정 부분만. 그러면 사주팔자가 달라지고 그런 그거-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기운은 네, 그럴 그대로-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그 호흡기를 쓰면서 인버전을 쓴다는데 그 이유가 자신은 또 그렇게 되지 않게 아, 하게 되면 폐에 있는 공기들만 빠져나가면 또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저도 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이거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할 게 이제 화학 반응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냐 없냐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테넷처럼 이렇게 예. 완전히 원래 없던 일로. 그렇죠. 없던 일로라기보다는 이제 뭐 다 돌린다기보다는 이제 여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반응이. 그런 반응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뭡니까? 그 핫팩 중에 왜 이렇게 똑딱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자레인지 넣으면 아세트산 아세테이트인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어떤 물질인지 아무튼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니까 또 친구들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냐 붙었을 때 얼음을 실온에 꺼내 놓으면 액체가 되죠. 근데 다시 얼리면 얼음이 되죠. 훨씬 쉬운 예네요. 예, 훨씬 굳이 어려운 똑같은 아세트 저거 필요 근데 없네요. 걔도 결국은 고체에다가 액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얼음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실온에 꺼내놨다가 다시 얼음으로 얼리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떠한 상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상태 변화가 하나의 예죠. 네. 근데 어떤 반응 중에서는 달걀을 프라이팬에 익혔어요. 얘를 다시 원래 생달걀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는 또 불가능하기도 하죠. 네, 실제로 없애는 수밖에 없네. 이건 타임 인버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봤던 그거. 뭐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화학 반응에서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반응이 있고 다시 못 돌리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좀 나오긴 했는데 예. 우리 주변에 되돌릴 수 있는 반응과 되돌릴 수 없는 반응 한번 생각해 봅시다. 되돌릴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죠? 방금 얘기하기로 이러한 그 핫팩. 핫팩 같은 경우 상태 변화. 근데 그래서 그거 말고도 세로도 철로 된 핫팩은 이게 한번 쓰면 못 써요. 다시. 맞아. 그렇죠. 철가루 들어있는 흔드는 거. 핫팩. 그거는 이제 가루 들어있는 핫팩. 산화되는 거죠. 철이 예. 산화되면 다시 떼기 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반대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석회동굴 생성 반응. 그러니까 석회동굴이 천천히 생성됐다가 다시 또 이제 종유석이 또 떨어지면서 또 다시 또 이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은 거기 있는 석회석이 물에 녹는 건데 다시 또 석출되면은 다시 석회석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네. 하나 얘기가 되고요. 앞에 가져왔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투명해 보이지만 아니요, 하얗게 보이는데요. 하얗게 보이지만 네. 이게 지금 빨간색이 묻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이 친구들 잘 안 볼 수 있어요. 어, 이게 뭐냐면 염화 코발트 용액을 묻혀놓은 거예요. 어, 염화 코발트 종이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염화 코발트 용액을 제가 그 거름 종이에다가 묻혀왔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약간 그냥 더러운 종이. 더러운 종이. 그렇죠. 이게 약간 조명이 세가지고 잘 안 네. 보이시는데 약간 불그스름한 네. 예, 빛이 나는 것 입니다. 같아요. 지금 네, 화면도 빛이 좀 있습니다.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붉은 빛이 나는데 원래 더 진해야 되는데 용액이 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화 코발트 종이가 뭐였냐면 물이 물을, 있나 없나 예. 확인하는 그러한 그 장치 그런 네, 물질이거든요. 색깔 변하잖아요. 물 있으면. 물이 있으면 붉은색이고 어, 물이 없으면 푸른색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약간 붉은색을 띈다는 것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과 만나서 지금 약간 붉은스름하게 변한 거예요. 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수증기를 날려보겠습니다. 한번 네. 날려주겠어요. 앞에서 화면에서 네. 지금 그 드라이기를 하시죠. 뜨거우니까 바닥에 녹화가 됩니다. 변하고 있어요.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점점 색깔이 변하고 있어. 보이나요? 푸른색이? 파랗게 변했어. 살짝 푸른색이 보일 수도 있고. 파랗게 변했어. 이거 파랗잖아 지금. 네네 그렇죠. 우와. 푸른색 그, 변했죠. 뭐야, 그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볼까요? 네. 네. 이게 약간 보이나 모르겠어요. 예, 보여. 아까랑 색깔이 약간 달라. 푸른색으로 변했죠. 네. 지금 이게 물을 날려서 그렇습니다. 아. 근데 다시 원래대로 또 다시 물을 만나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지금 붉은색을 점점 돌고 있거든요. 빨리 변하고 싶으면 물을 뿌리면 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물 뿌리면 또 색이 안 변하니까 네. 공기 중에 있는 애들과 만나게 시키면 점점점 좀 붉은 약간씩 빨개지네요. 빨개지고 있죠. 여기 이 카메라가 좋으니까 한번 이 카메라를 보시면은 약간씩 빨개지고 있어 다시. 예, 약간씩 빨개지고 있어. 좀 더 다시 날리면 점점점 푸른색이 되죠. 이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가역 반응에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변하고요. 이게 가역 반응인가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역반응이 가능하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가역 반응. 그런 돌아올 수 없는 반응들. 예를 들면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에요. 왜냐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기체를 다시 잡아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쉽지 않겠죠. 이제 이게 여기 안에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이제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앙금이 생성되면 이게 다시 잘 안 녹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예 안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은 돌아올 수도 있긴 한데 워낙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반응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로요. 산과 연기가 만나서 물이 됐어요. 그럼 물이 다시 산과 연기로 그러니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다시 해리될 수가 있느냐? 가능은 해요. 아주 일부분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워낙 조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역반응이 불가능한 정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서 거의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비가역 반응. 네. 그래서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친구들이. 화학 반응은 양쪽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한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원래는 이 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없었죠, 여태까지는. 화학 반응은 항상 우리는 이렇게만 썼어요. 화살표만. 이제는 앞으로 가역 반응을 얘기할 때는 양쪽 방향을 쓰겠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은 정반응, 반대쪽으로 오는 반응은 역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력이 뭐로 구분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제 물을 기체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정반응이겠죠. 물을 끓이면 물을 정반응. 끓이고 있으면
근데 물을 그게 다시 식히고 물을 있으면 내가 식히고 있으면 다시 또 그게 정반응인 거예요. 시키고 있으면 내가 네. 익혀야 되는 게 정말 그렇죠.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싶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 방향대로면 정반응이고 반대 방향이면 역반응이겠습니다. 자, 이런 예들을 좀 몇 가지 볼 건데요. 가역 반응 예를 볼 건데 방금 우리가 봤었죠. 이거 뭐 봤었고요. 뭐 그 예로서 밑에 보면은 뭐 석회동굴 생기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거. 이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속도가 다르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겠죠. 예를 들면 정반응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역반응보다. 그럼 정반응으로 엄청 계속 가겠죠. 네. 반대로 역반응이 더 빠르다면 역반응이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죠. 예를 들면 A가 B로 변하고 있는데 A가 B로 변하는 속도랑 B가 A로 변하는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겉보기 속도는 0으로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동적인 평형 상태다 라고 합니다. 동적,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평형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얘네들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동적 평형입니다. 이런 예로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목말라가지고 컵에다 물을 받았어요. 자, 그거 받아가지고 딱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받아서 물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근데 제가 깜빡하고 딴짓하느라고 잊어버렸어요. 한 10시간 있다가 왔어요. 딱 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수 있겠죠. 네. 이거 우리는 물이 뭐 한다고 하죠? 증발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 물이 증발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저는 다음 날에 또 받았을 때는 뚜껑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물이 있었을 3교시 때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증발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도중에 멈추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뚜껑을 닫아두면 더 이상 증발을 안 해서 오랫동안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습도가 100%가 돼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자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분자적으로. 자, 물 표면에서 지금 증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증발하는 속도는 항상 뭐랑 비례하냐면 온도랑 비례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증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 자체가 막 온도가 높으면 들썩 하다가 이 튀어나간 놈들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푹 튀어나간 애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온도가 높으면. 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만 증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현재 온도에서 이 한 번에 세 개의 분자가 나가는 거를 증발 속도라고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문 닫아놨습니다. 이렇게 위를 뚜껑 닫아놨어요. 여기 위가 처음에는 진공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진공이었다고. 자, 근데 어쨌든 온도는 있으니까 증발하겠죠. 증발합니다. 세 개씩 증발할 거예요. 증발하면 여기 위에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증발한 수증기들이 생기겠죠. 네. 얘들이 이제 막 움직일 거예요 또. 근데 움직이다 보면은 팅이다 보면 다시 수면과 또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네. 포획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포획됩니다. 그럼 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극성인 분자. 그렇습니다. 수증기보다 주변에 엄청 물 분자 많으니까 잡혀요 이렇게. 그런 서로 끌어당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응축이라 그래요. 응축. 여기 들어가고 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진공이었기 때문에 여기 수증기 분자가 얼마 없어요. 증발해 있는 분자가 몇 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응축되는 애들이 상당히 적을 거예요. 다만 반면에 증발된 애들은 계속 증발하고 있죠. 3개씩 계속 증발하고 있어요. 증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계속 증발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이러한 그 수증기 분자들은 처음엔 적었다가
그러니까 응축이 처음에 이 공기 중에 나와 있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응축이 상당히 느리게 됐다가 점점점 증발이 되면은 여기 공기 중에 점점점 수증기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떤 속도도 빨라지냐면 이렇게 튕기고 하다가 수면과 만나는 애들도 많아지겠죠. 응축 때는 이거를 다시 좀 정리하자면 쉽게 정리하자면 응축되는 분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 응축되는 애들이 많아진다. 다시 말하면 동시에 응축되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응축 속도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증발된 속도는 이렇게 세 개로 계속 똑같은데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결국엔 어느 순간이 오냐면 똑같아지는 속도가 오겠죠.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랑. 그렇습니다. 이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똑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면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적 편형. 이런 게 바로 동적 평형이다. 즉 증발되고 응축되는 속도가 똑같아지는 때가 온다. 동적인 평형이 온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기체라는 상과 액체라는 상이 평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 글자로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상평형이라고 하죠. 이게 모양상 상태 네, 맞습니다. 페이즈 상평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가역 반응에서 분명히 동적인 평형 상태가 오는데 이러한 물 같은 경우 증발과 응축이 반복되면서 어느 한 상평형이 오더라. 그 상평형 상태가 온다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동적인 평형 상태로 유지하는 것. 증발 속도가 혹은 그 응축 속도가 똑같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하나의 동적 평형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적 평형의 예인데요. 시간이 몇 분이죠? 15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천천히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이거 설탕으로 할게요. 설탕. 소금 같아 보이지만 설탕으로 하겠습니다. 백설탕. 설탕은 물에 녹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설탕물을 먹으려고 설탕을 탔습니다. 근데 적당히 타니까요. 이렇게 다 녹겠죠. 적당히 탔을 네. 때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더 달고 싶어요. 어떻게 되죠? 떠나야죠. 더 넣어야죠. 예. 넣다 보면은 너무 많이 넣다 보면은 가라앉아. 더 이상 녹지 못하고 이거 우리는 포화 상태가 됐다고 하죠. 녹지 못하고 이렇게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나머지 가라앉는 상태가 오겠죠. 우리 이런 포화 상태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더 이상 안 녹는 거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녹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애들이 녹고 있어요. 동시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다시 석출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녹는 것에 반대는 석출되는 거죠. 네. 녹는 것과 석출되는 것. 이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설탕이 이제 이런 51 이런 그 분자식인데 여기 중에서 산소에다가 동위원소 하나를 심어 놓습니다. 뭐 18짜리 원래 16인데 18짜리 질량수로 만든 설탕을 나중에 이 포화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방사능 설탕. 네, 방사능 설탕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안에 더 이상 안 녹는다면 그대로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물에 녹아 있어요. 물에 녹아 있어요.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 농도 녹아 있는 농도는 똑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녹아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적인 평형 상태. 이거는 이제 용해 평형이라고 해요. 용해 평형. 아까는 상평형, 지금은 용해. 이건 용해 반응에서 평형이라 하더라. 더 완전 포화가 됐다면 이 석출되는 속도랑 이런 그 녹는 속도, 용해되는 속도가 똑같더라. 똑같아진 때가 오더라. 그때가 바로 포화 상태고 그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속도가 똑같더라. 이렇게 여기 그림은 나와 있죠. 이 화살표의 숫자가 속도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5개였다가 4개로 줄어들죠. 왜냐면은 얘들이 양이 줄어드니까 한꺼번에 녹는 양도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석출되는 속도랑 녹는 속도랑 똑같은 때가 오더라. 그때는 더 이상 녹지 않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석출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알짜적으로 보자면 계속 녹겠죠. 근데 점점점 이 녹아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 석출된 애들도 점점 많아지겠죠. 한꺼번에. 네. 그러면서 결국엔 똑같아진 때가 오더라.
이때가 바로 포화 상태이고 동적인 평형 상태고 용의 평형 상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약간 처음에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들이 차분히 이 화살표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이 막 들어가는 학생 수하고 나가는 학생 수하고 똑같으면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 수는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죠. 뭐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1층과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똑같다면 결국 1층과 2층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똑같은 거죠. 애들은 계속 바뀌는데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딱 보니까 애들 좀 똑같네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구분이 안 되니까. 오늘 자락수 하는 학생 수가 똑같네 하는데 실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애들은 공부하는 시간 10분도 안 되고 막 다들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뭐 그러한 상황이 이제 동적인 평형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이제 과제로 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밀폐되는 용기 속에서 일어나는 물의 증발과 응축의 현상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 화살표가 우리는 속도라고 했어요. 동적인 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 쉽게 보이죠? 네. 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알 것 네. 같아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실 저희는 시험 끝나기 전에 그 마지막 단어는 조금 나왔어요. 저번에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네. 양력 음력. 네. 그래서 뭐 생태계에 대해서 생태계, 배우고 있어요. 네. 생태계에서 생태계 전체의 구성을 배우고 그리고 생태계에서 환경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생물끼리 어떤 영향을 미쳐 서로 주고받는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체군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는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개체군이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개체들의 예, 개체들의 집합 맞아요. 집합. 네. 예, 이게 종이 같아요. 그렇죠. 종이 같아야 아. 됐었죠. 그렇죠. 이게 군집하고 개체군 우리가 생물 집단을 군집하고 개체군으로 나누는데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군집은 그 개체군이 다 여러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그랬죠. 종들이 합쳐지는 예, 거. 그래서 네. 개체군이라는 거는 요거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래서 같은 종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같은 종의 생물들끼리, 개체들끼리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개체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리산의 다람쥐 개체군에 관심을 가지겠다. 수리산의 수리산 다람쥐 어디서 예. 많이 들어봐. 그러게요. 어디서 들어봤더라. 네. 이것은 산에 있는 다람쥐 개체군에 관심을 가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람쥐 개체군을 맨 처음 알아보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저 같으면은 뭐예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저도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예. 근데 어떤 개체군을 알고 싶다, 어떤 연구자가 생태학 연구자가 연구한다 했을 때는 저는 그 몇 마리나 사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 다람쥐 몇 마리나 사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우리가 개체군 밀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몇 마리인지가 이 공간 어느 정도 면적의 몇 마리인지가 중요하거든 사실은. 얼마나 빽빽하냐. 왜냐면 여기 저기 산에 수리산에 관악산에 한 10만 마리가 산다 다람쥐가. 그럼 맞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10만 마리다 다람쥐가. 그러면 이거 멸종위 기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면적에 어느 정도가 몇 마리가 사냐. 그래서 우리가 밀도로 이제 중요합니다. 밀도는 새끼가 태어나면 늘어나고요. 죽으면 이제 줄어들죠. 네네.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 인구도 네.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는 아기랑 이제 죽는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랑 요 수로 결정되는데, 근데 이제 인구도 그렇잖아요. 인구도 외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자 수가 줄어도 인구가 최근에 안 줄어들었던 이유가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일하러 오는 그 이민자들이 많아서 사실 인구가 줄지 않았거든요. 국적 취득하는 사람들요? 아니 국적 안 취득해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그냥 인구가 인구를 치는 거예요? 인구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뭐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건 하니까. 뭔가 비자 받고 오는 사람들. 그렇죠. 국민 수는 안 늘어나도 이제 뭔가 경제 활동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뭐 국가 경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GDP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 이제 또 이민을 나가는 외국으로 이민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또 줄어들잖아요. 이건 또 요새는 또 이게 외국에 그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요게 아마 줄어서 올해 뭐 인구가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외부에서 그 뭐야 관악산인데 이제 뭐 설악산에서 이제 참새가 날아오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개체군 수가 늘어나는 거고 또 날아가면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이익과 이출도 이 숫자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제 출생하고 사망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자 개체군의 밀도고요. 그러면 이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요 우리가 생장곡선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생장곡선. 요거는요. 사실 이제 처음 어떤 환경에 어떤 개체가 처음 도착했어. 어떤 집단이 처음 나타났어. 네. 얘들이 이제 숫자가 막 어떻게 늘어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호주에는 옛날에는 토끼가 없었대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토끼가 없었는데 요게 한 1850년대쯤에 그 영국 사람이 이제 토끼 사냥을 하고 싶어서 토끼를 한 12마리가 14마리를 딱 들여왔대요. 네. 근데 그게 천적이 없으니까 이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천적이 없구나. 예. 왜냐면 또 엄청나게 번식이 예. 상당하다고. 뭐 대공황 시절에 막 그 딴 나라 사람들 막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호주 사람들은 토끼 고기를 먹으면서 버텼다고. 토끼가 워낙 많아갖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어째 지금은 토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토끼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막 그래서 막 바이러스를 막 도입하기도 하고 막 별 가전 수단을 다 썼는데 토끼가 사냥하기 어렵대요.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네네. 동물들이 사냥하기. 그렇죠. 네, 엄청 빠르고 방향 전환도 잘하고. 그리고 또 이 영국에는 이미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토끼들이 이미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뭐 족제비라든가 뭐 여우라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데 거기 호주에는 없는 거죠. 토끼가 저기 뭐야? 우리나라도 뭐 황소개구리 처음 들었을 때 황소개구리 엄청 안 늘어났대요. 먹으니까 다들. 뱀이 오히려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죠. 지금은 근데 황소개구리를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저- 좋은 먹이라고 느려가지고. 어쨌든 얘들이 이제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새끼를 낳기 시작하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런데 이론적 생장 곡선이라고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네. 원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두 마리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두 마리가 네 마리를 낳으면은 뭐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뭐 네 마리가 그 또 각각 이제 또 두 마리 새끼를 낳으면 뭐 여덟 마리가 되고 4의 n승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예를 들면 2의 n승 뭐 예, y는 뭐 2의 x제곱 뭐 그렇죠? 이런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예. 쭉. 예. 그래서 이게 이론적 생장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모든 생물이 늘어나면 얼마나 생물이 많겠어요. 그렇죠? 너무 많겠죠.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는 여기 조금씩 늘어집니다. 요 이론적 생장 곡선보다 조금 늘어집니다. 늘어지다가 얘가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일정해져요. 자, 일정해져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왜냐면은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을 게 부족해지고, 그렇죠? 사는 서식 공간도 부족해지고, 네. 뭐 어떤 여러 그 사용해야 될 자원이 부족해져요. 개체수가 늘어나면. 전염병도 더 돌기 예, 시작하고. 예, 그렇죠. 배설물도 쌓이고 노폐물 쌓이고 노폐물 쌓이면 그때 뭐 전염병도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합니다. 환경 저항. 환경 저항은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이론적 생장 곡선에 원래는 가야 되는데
그 이론적 생장 곡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환경 저항인 거죠. 그래서 요 어떤 시점에서 이론적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의 차이 요만큼이 환경 저항이 됩니다. 환경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요때랑 개체 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환경 저항은 어떻게 있어요?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 그렇죠. 이만큼이니까 얘랑 환경 저항 차이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넘을 수 없는 벽이 돼버린 거예요. 예, 환경 저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요 평형을 이루게 돼요. 결국에는 이 근데 환경 저항은 네. 계속 커져만 가네요. 시간이 네, 갈수록. 네.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론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이론적 생장 곡선은 비교하는 거니까 계속 커진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들이 그 어떤 환경에서 그 먹이량이라든가 공간이 그 개체수를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가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 수용력만큼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개체군을 관찰한다. 실제로 자연 상태에 있는 개체군을 관찰한다. 그러면 거의 이 평형 상태에 있는 애들을 관찰하게 돼요. 왜냐면 다람쥐를 관찰한다 그러면은 다람쥐가 우리 이 땅에서 한 수백만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이미 환경 아까 동적 평형이라는 걸 화학 시간에 좀 배웠는데요. 그래서 죽는 애랑 태어난 애랑 거의 일정해지게 되는 그런 거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죠? 뭐 참새를 개체군을 한다 그래도 참새 수가 뭐 그렇게 뭐 약간 뭐 해에 따라서 뭐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늘어나고 줄어날 수 있지만은 아마 거의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보통 요거 실험실에서 실험하거든요. 실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험실에 실험하는데 실험을 뭘로 하냐면 얘를 키울 어떤 이 집단을 개체군을 키울 공간이 없잖아요. 네. 이거 뭘로 하냐면 대장균 같은 걸로 해요. 대장균을 딱 한 마리 접종하면은 이 대장균이 이분법으로 막 2배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실제 생장 곡선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제 생장 곡선, 이런 걸 S자형 곡선이라고 하죠. S자형.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그 증가 속도가 늘어나다가 어떤 일정 시점을 지나면 증가 속도가 감소해서 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병곡자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 환경 저항이 커지면서 점점 개체 수 증가 속도가 줄어들다가 개체 수가 일정 증가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네. 자, 생장 곡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좀 이름 비슷한데 생존 곡선도 있어요. 생존 곡선. 자, 이거는 가로축이 아까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개체 수였죠. 네. 그렇죠. 자, 생장 곡선이고 생존 곡선은 가로축이 상대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명만큼 살면 100이다. 100이다. 이 수명의 절반만 살면 5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개체수인데 이게 1000에서 시작합니다. 1000에서 시작해서 자기 수명의 50% 지났을 때 얼마 정도 살아있냐. 수명이 한 70%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살아있냐. 수명 100% 되면 이제 다 죽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대 수명의 그 기간 동안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본 그래프입니다. 인생 동안 그렇죠. 살아남을 확률 같은 게 그렇죠. 그게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1형하고 3형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1형은요. 어릴 때는 거의 안 죽어. 어릴 때는 거의 안 죽다가 얘가 수명을 거의 채울 때 되면 이제 그때서야 거의 늙어서 거의 다 대부분 늙어 죽는. 행복한 사람들. 그렇죠. 예. 요런 걸 사람형이라고 합니다. 사람형. 예. 사람형. 사람형. 예. 젊어서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렇죠. 그 사람이나 이제 주로 이제 대형 포유류들. 대형 천적이 포유류들. 별로 없는. 예. 천적이 별로 없는. 그래서 천적이 없으니까 중간에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늙어 죽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도 보살펴 줘야 돼. 어릴 땐 약하잖아. 어릴 때 부모가 보살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릴 때도 잘 안 죽어. 그런 애들이 이제 1형입니다. 자, 3형은 이제 굴형이라고 합니다. 굴형. 보시면 알겠지만 어릴 때 대부분 죽어요. 어릴 때 대부분 죽고 소수가 살아남아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자, 굴이 때만 넘기면 예. 확률이 높아진다. 네. 굴이 어릴 때를 이제 유생이라 그러는데 굴이 어릴 때 알에서 깨어나면 유생이라 그러는데 얘가 플랑크톤이에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바다 생물 플랑크톤 먹는 애들 엄청 많잖아요 바닷속에. 그래서 그냥 물을 빨아들이면서 같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뭘 먹는지도 모르고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막 물고기가 물을 빨아들이면 같이 빨아들여서 먹혀 버리는 거죠. 자 대부분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죽어요. 그리고 이 굴은 이제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번식기가 되면 암컷이 알을 그냥 바다에 뿌리고 수컷이 바다에 정자를 뿌려요. 정자랑 체외 수정. 예, 체외 수정이죠. 정자는 아이랑 어떻게 만나서 수정이 돼서 걔가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대부분 막 먹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얘가 어디 바위에 붙어갖고 껍질이 생기죠. 이 껍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소수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는 거죠. 자, 이게 구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형은요, 이게 그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내내 수명 채울 때까지 내내 사망률이 일정한 건데요.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세 개 비교해 보려고. 이 형에 가까운 건 있겠네요. 그렇죠. 이기에 가까운 거는 우리가 초식 동물들, 작은 소형 초식 동물들. 그냥 생애 내내 위협을 네, 받는 애들. 계속 잡아먹히고 어릴 때 오늘은 누굴까? 예. 근데 적당히 또 피할 능력도 좀 있고. 네. 적당히 피할 능력이 있고 또 오늘은 막 누구한테 잡아먹히고 계속 이제 천적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이형입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람쥐형 뭐 이렇게 히드라형, 히드라형, 히드라요? 예, 히드라라고 이렇게 물속에 사는 조그만 그 애가 있어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는 매우 무섭지만 실제 사는 히드라는 이게 그냥 먹힌 애입니다. 자, 이런 게 생존 곡선인데요. 요게 그 일형인 애들, 사람형인 애들은 이게 새끼를 적게 낳아요. 왜냐면 끝까지 가니까 얘들이 새끼 많이 낳아버리면 그냥 감당 못하는 거죠. 그렇죠. 새끼를 적게 낳아서 대신 새끼를 돌보고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구령 얘들은 이제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낳고 끝이에요. 그냥 뭐 새끼를 낳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새끼 태어난지도 모를 거야.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이제 뭐 개복치 아세요? 혹시 개복치? 엄청 큰. 예, 개복치 몸무게가 500kg에서 1톤 나가는 굉장히 큰 물고기인데 그냥 뭐 조류에 휩쓸려 다니거든요. 얘가 알을 한 번에 2억 개씩 낳아요. 그걸 대신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얘들도 개복치도 뭐 거의 대부분 죽다가 이게 살아남으면 이제 몸무게 500kg 되니까 이제 천적이 별로 없는 거죠. 아기가 엄청 조그맣지 않아요? 개복치? 그렇죠. 조그맣던데. 아무리 몸집이 커도 네. 2억 개를 낳으려면은 알을 그렇죠. 2억 개 낳으려면은 그게 클 수가 없죠. 그렇죠. 얘들은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죽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낳는 겁니다. 확률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많이 나서 이게 적은 확률이 살아남지만 그래도 개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굴이 그렇게 천지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제 굴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삼형은 새끼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고 일형은 새끼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다. 이 중간에는 아무래도 모든 게 다 중간이겠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재밌는 게 이게 1000하고 1110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간격 일정하죠? 10배씩이네요. 예. 간격이 있죠. 10배 차인데 10배 1000이랑 여기 900 차인데 900 차이고 여기 90 차인데 일정해요. 그렇죠. 로그함. 그렇죠. 로그 함수가. 함수예요. 로그 함수.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잘. 위에서 떨어지는 게 엄청 큰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초반에 죽는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많다 이 네. 말이구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원래 생물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런 로그 함수 그러게 이거 수학상에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돼. 이 그래프가 말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로그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일형은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 삼형은 뭐 굴이나 개복치. 자, 개체군의 이제 주기적 변동인데요. 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개체군이 보통 이제 평형을 이루는데 애들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자, 주로 이게 먹이 관계에 의한 변동이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애들은. 자, 어떻게 되느냐? 요게 북아메리카에 보면은 이제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라는 애가 있어요. 스라소니 고양이과 이제 그 알죠? 주먹 잘 쓰는 스라소니가 아니라 스라소니가 이제 포식자고 눈신토끼가 먹히는 애, 피식자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 일단 이제 파란 눈신토끼죠. 자, 눈신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이제 눈신토끼가 증가를 합니다. 눈신토끼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눈신토끼가 증가하니까 스라소니 먹을 게 많아져요. 그렇죠? 먹을 게 많아지니까 먹이를 많이 먹고 든든히 먹고 새끼를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라소니가 증가합니다. 자, 스라소니가 증가하면 눈신토끼가 많이 잡아먹혀요. 눈신토끼가 많이 잡아먹혀서 눈신토끼 수가 그래서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눈신토끼 수가 줄어들면 스라소니가 먹을 게 없어져요.
배가 고픕니다. 새끼를 잘 못 납니다. 영양 상태 안 좋아져서 새끼를 적게 낳게 됩니다. 줄어듭니다. 스라소니가 줄어들면 먹히는 양이 그 잡아먹히는 눈신토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 늘어나네. 예. 눈신토끼 개체수가 늘어나면 또 먹을 게 많아지니까 얘도 새끼를 많이 낳게 됩니다. 스라소니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또 눈신토끼가 줄어들고 그러면 스라소니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새끼 적게 낳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눈신토끼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약간 동적 평양 같네. 그렇죠. 그럼 동쪽 네. 예 그렇죠. 이게 평균치 잡으면 또 이렇게 쭉 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되는데 먹이 관계에 이렇게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래프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로그보다 훨씬 재밌어요, 이거는. 자, 이게 뭐냐 보면은 그래프 보시면은 여기 시작이 1850년 전이에요. 네. 1845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1850년에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끝이 언제요? 1930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 이 몇 년이에요? 80년이죠. 80년 동안 80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생을 있을까요? 일생을 와. 맞췄는데요. 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인가 보네요. 예, 사람들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자,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한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한 사람이 80년 동안 연구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1930년 지나서 한 1940년대에 이 캐나다에 모피 회사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에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라소니 가죽이랑 눈신토끼 가죽을 생산하는 모피 회사를 간 거예요. 모피 회사에서 그 가죽 생산량을 이제 좀 이렇게 뭐 장부를 좀 들여다보게 해주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장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피 회사의 장부를 받아갖고 모피 생산량을 가지고 요 개체수를 추정한 거예요. 왜냐면 눈토끼가 많으면은 모피 토끼가 많이 잡히니까 토끼 모피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스라소니가 개체수가 많으면 스라소니가 많이 잡히니까 스라소니 모피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모피 회사의 생산량을 가지고 모피 회사의 장부를 가지고 이 개체수를 추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유행 주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렇죠.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유행이, 맞죠. 네. 돌고 돈다고 예, 유행은. 유행. 어떤 애는 눈신토끼 네. 모피가 유행해서 와 많이 생산하자. 내 친구가 눈신토끼 모피 샀던데 그럼 나는 스라소니를 사서 잡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었네요.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런 거 연구 방법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아주 창의적인 것 같고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연구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연구 방법 그런 게 재밌어요. 되게.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났죠? 아니요. 많이 지났는데. 네. 20분이 넘었어요. 20분 넘었습니다. 충분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같은 종끼리는 어때요? 같은 종이죠. 네. 같은 종인 애들은 어때요? 먹는 게 어떨까요?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먹는 게 비슷하고 사는 공간도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뭐 거의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암컷을 두고 경쟁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먹는 같은 먹이를 두고 같은 서식지를 두고 경쟁이 심하게 하는데 같은 종끼리 너무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해요. 자기들끼리 멸종해요. 자기들끼리 다른 종만 좋은 거야.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래서 자기 종 내에서는 최대한 경쟁을 줄이는. 왜냐면 어떤 공통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유전자를 다 같이 전달해야 잘 되는 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 공통의 목표가 좀 생기는 거죠. 사실 뭐 공통의 목표가 딱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경쟁을 같은 종끼리는 개체군 내에서 경쟁을 어떻게 줄일까 이겁니다. 같은 걸 원하니까. 그래서 그 줄임 방법이 터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터세는 이게 세력권이라고 하죠. 자, 세력권을 딱 정해놓고 여기 세력권을 네 세력권 있고 세력권을 넘어오지 않으면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 줄어들겠지. 세력권을 딱 정해놓고. 근데 구형 정해놓고. 오히려 이제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안 그쵸. 싸우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폭력배들도 딱 구역을 정해놓고 그 자기 구역 안 들어오면 안 싸우는 거잖아요. 맨날 조직폭력배들이 맨날 싸우면은 맨날 이제 다치고 그러네. 죽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약해지면 이제 그 다른 또 제3의 조직만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 싸우는 거죠. 그래서 뭐 물개, 은어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단독 생활하는 애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터세를 정합니다. 은어는 이렇게 뭐 강해서 이렇게 자기
뭐 보면은 돌아다니는 이 범위를 보면은 이렇게 저 범위가 정해져 있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위제입니다. 자, 순위제는요. 이제부터는 무리 생활을 하는 애들이에요. 단독 생활하는 애들은 보통 텃세를 해서 거기서 이제 먹이 활동하고 뭐 거기서 이제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새로 진입하는 애들이 또 이제 한번 싸워야겠죠. 새로 진입하는 애들은 또 텃세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싸울 일을 줄이는데 순위제는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애들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걔 맨날 싸우면은 맨날 싸워서 경쟁하면 이제 안 좋단 말이야. 막 다치고 죽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무리 생활할 때 일단 순위를 정해놔갖고 한 번만 싸우고 순위 정할 때 한 번만 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순위 인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뭐 결정전이 중요하겠네요. 주로 우리가 늑대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개 키우면은 그리고 제가 흔히 좋아하는 프로 일요일 아침에 하는 동물농장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서열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또 이 서열 낮은 그 강아지를 주인이 불쌍하니까 서열 낮은 강아지 막 좀 기호해주면은 이게 또 서열 어긴다고 또 싸워. 그래서 그 맨날 싸우는 게 주인이 서열을 안 지켜주면은 이게 개들이 계속 싸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들은 이제 먹이도 먼저 줘야 되고 닭도 그렇고요. 먹이도 먼저 줘야 되고 닭은 또 앉아 있는 데가 횟대를 높이를 다르게 세워줘야 돼. 왜냐면 순위가에 따라서 다 높은데 안 데가 달라. 닭장에서 순위를 피라미드처럼. 딱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개 키울 때 개를 여러 마리 키울 때 유의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더제인데요. 얘는 이제 좀 평화롭게 리더만 있고 이 밑에 간에 순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리더가 그냥 이끄는 거예요. 좀 기러기는 이제 리더가 있으면은 이 앞에 리더가 있으면 리더를 이제 딱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수평적인 거예요. 예, 그렇죠. 코끼리도 이제 암컷 리더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물이 풀 있는 대로 쫓아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순위제 리더제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인데 이 사회생활이 굉장히 특이해요. 사회생활은 이게 그 동물 사회죠. 이게 꿀벌하고 개미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랑은 좀 달라요. 얘들이 자기의 역할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주 분업화된 체계가 된 거의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집단인데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특이한 유전자도 같은 상태잖아요. 유전자도 같은데 이제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유전자는 같지만 이 역할이 정해지는 거죠. 또 뭐 꿀벌 같은 경우 뭐 수컷은 염색체가 반수체라든가 NX상이라든가 그렇죠. 아예 뭐 그런 유전적인 차이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인간하고 달라요. 사람은 유전자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차이는 없잖아요. 내가 원래 막 사장으로 태어나고 원래 노동자로 태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사장이 될 수 있고 사장도 망하면 노동시장으로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네. 예, 근데 이제 얘들은 정해져 있죠. 여왕개미로 태어나면 여왕개미인 거죠. 그런 것들이 특이한 겁니다. 자, 가족 생활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게 뭐 저는 그 앞에 순위제랑 크게 차이가 있나 모르겠어요. 순위제에서 좀 혈연이 좀 가까운 애들끼리 물론 개떼나 이런 것들은 좀 혈연 관계로 먼 애들도 같이 다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 가족만 다니는 가족과 부모와 새끼로만 딱 이루어진 그런 이제 그 개체군들 사자라든가 뭐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이런 애들은 뭐 이제 같이 자식을 기르는 거니까 자식한테는 이제 새끼를 그 포유동물 대형 포유류들은 새끼를 돌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존 곡선에서 보시면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뭐였죠?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상호작용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집에서 다른 종끼리 어떤 그 관계를 맺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됐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녹화 시작했어요. 네. 없어졌다. 없어지네요, 진짜. 내가 손을 있으니까. 없어도 하나, 둘, 셋. 없어. 왔다 갔다 거리 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